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락했던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0.8% 하락하면서 2610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1%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공세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하단을 버텨내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콕콕 절세 전략에서는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투자하는 경우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 반도체주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시즌의 주요 금융사와 항공사들 3분기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온 덕분인데요.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순환매와 함께 확대되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9% 가장 크게 올라줬고 S&P 500이 0.47%, 나스닥이 0.28%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다우 상승폭이 가장 큰 이유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올라줬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냅니다. 참고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종목들 변동성이 커지면서 순환매 흐름과 함께 러셀 2000 지수도 1.6% 강세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애플은 UBS가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0.89%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63%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어제 ASML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확대해가는 모습이었는데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어제 충격에서 벗어난 가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등 일부 장비주들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0.10%,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아마존은 AI 산업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화 지연 우려로 0.4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실적 발표 앞두고 매물 소화하면서 1.6%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경우 지난 분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소식에 그나마 0.80% 상승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실적 발표 앞두고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외에 모건 스탠리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하면서 6%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들도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저렴한 항공편의 과잉 공급이 끝났다라고 언급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앞서 아마존의 원자력 발전소 투자 소식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가 40%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BWX테크, 카메코 등 원자력 관련주, 또 에너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11개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 섹터가 압도적인 상승률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ASML은 내년 매출 감소는 중국이 제재 이슈를 감안해서 장비 구매를 앞당겨 진행을 했고 또 이를 비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주요 고객들이 구매를 연기하고 있지만 계획을 포기하고 있진 않고 일부는 2026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AI 산업은 확고하게 성장하고 있고 관련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ASML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소폭 상승을 좀 하다가 드러켄밀러의 인터뷰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지난 1분기 AI 산업이 단기적으로 과대평가 상태 보인다며 엔비디아를 매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엔비디아 매도는 큰 실수라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며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 콜옵션의 가격이 급등하고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이번 엔비디아 상승만 보더라도 새로운 이슈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현재 시장 동향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수급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처럼 상승과 하락 변동성 확대는 실적 시즌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는 나흘 연속 하락세 이어갑니다. WTI 배럴당 7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ASML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를 통해 전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가 꽤나 냉정해졌다는 걸 체감하셨을 겁니다. 지난 7월 시장 화두였던 AI 수익화 논란 떠올리면서 종목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다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도요다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아틀라스 로봇에 도요다 연구소의 대형 행동 모델을 활용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휴머노이드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최근 사람이 원격 조종에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빈틈을 파고드는 깜짝 동맹을 맺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번 협업을 통해서 로봇 상용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되는 시기도 앞당겨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아론 썬더스는 도요다와 함께 AI 기반 멀티태스킹 로봇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몇 년 안에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신드롬과 맞물려 급부상한 로봇 시장과 함께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로 발돋움하며 질주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최근 실적 부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용계제신문은 삼성이 10년 넘게 사업 구조의 변화를 꾀하지 못해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당했다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직속 정예 부대인 미래사업기획단이 일본 기업에 대한 연구를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본 전자산업의 쇠퇴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110개에 달하는 고수익 사업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전업체에서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한 소니그룹, 또 제조에서 IT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성공한 히타치 등이 대표 연구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위기에 놓인 삼성이 일본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한 데 있어선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원칙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또 일각에선 사업 쇄신을 반복했던 선대 회장 시절과 지금의 삼성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이죠. 루이비통 보헤네시가 팬데믹 이후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큰손 중국 고객들이 지갑을 닫으면서인데요. 3분기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등 대표 브랜드에서 유기적 매출이 5% 감소했는데 특히 중국 지역 매출이 16%나 급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성적표에 루이비통 보헤네시의 주가는 8% 가까이 빠졌고요. 명품 대장주가 부진하자 에르메스, 케링 등 유럽 4대 명품 기업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우리 돈 4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위기에 빠진 증시와 부동산 부문을 떠받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자크 기원이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대 시장인 중국 본토의 소비자 신뢰도가 팬데믹 기간 중 역대 최저치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요 회복이 어렵다 토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 곳간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신이 만든 슈퍼팩 아메리카팩에 7,5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간 유일한 기부자이기도 한 머스크는 공화당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등극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피격당한 장소인 펜실베니아주 서부 버틀러에서 개최한 대규모 유세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치어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의 이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사업에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면서 사업과 정치를 분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던 건데요. 실제로 최근 대성공을 거뒀던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 비행도 최근 몇 달간 발사 요건을 놓고 당국과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고요.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에선 해안위원회가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계획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기업 ASML이 실적 부진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부진하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ASML은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자체는 전년 동기보다 개선되고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3분기 장비 예약 금액이 26억 유로로 시장 전망치였던 56억 유로에 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또한 내년 순매출 전망치 역시 300에서 350억 유로로 컨센서스였던 358억 유로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ASML CEO는 AI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시장 부문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만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가 재차 커졌고요.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국가별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등 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을 보면 YC가 8.22%, 하나머티리얼즈가 4.4%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가 2.9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연구진이 집속 초음파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척수액 수단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시키면서 치매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보통 퇴행성 뇌질환은 뇌에서 발생하는 대사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척수액 순환장애가 생겨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팀은 생쥐 모델에서 집속 초음파 그룹과 대조군을 나눠 비교했을 때 집속 초음파를 적용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뇌척수액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속 초음파에 따른 뇌조직의 손상을 검사한 결과 어느 부위에서도 세포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뇌혈관 장벽 누출도 일어나지 않아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큽니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치매 치료의 획기적인 돌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파마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대화제약이 15.69% 상승했습니다. 또 명문제약과 진양제약이 모두 10%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새로운 감염병으로 제2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WHO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는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르완다에서 확산한 치명률 최고 88%의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마르부르크병과 또 지난 4월 미국에서 가축을 통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들었는데요. 마르부르크병의 경우 지난달 27일에 발병 선언한 이래 르완다에서 지금까지 46명이 확진됐고 1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WHO는 올 8월에 1년 4개월 만에 엠폭스와 관련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점도 팬데믹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에 진단키트주에 이어서 엠폭스주, 또 코로나19 관련주 등이 크게 뛰었습니다. 어제장 진단키트 관련주 마감 상을 보면 랩지노믹스가 11.17% 급등했고요. CTC바이오가 5.61%, 또 PCL과 휴원수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녹십자 MS는 3.79% 뛰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자 국내외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과 20년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구글도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역시 간밤 미국 에너지 기업 도미니온 에너지와 SMR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고요. 이외에도 아마존은 워싱턴주에 있는 공공 전력 공급 기업인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스웨스트의 4개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원전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떠오르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BHI가 7.18%, S&T 에너지가 6.37% 올랐고요. 우진엔텍이 4.45%, 한전산업이 3.11%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어제 ASML 실적이 먼저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나쁘게 받아들이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반도체가 또 문제입니다. 10손가락 중 꼭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라죠. 든든했던 반도체가 말썽꾸러기가 돼버렸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은 낙폭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0.88% 하락해 2610.36포인트, 코스닥은 1.04% 떨어져 765.79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양시장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아서 지수 하락분 이상으로 체감상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냉정합니다. 지난 2거래일 매수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로 냉정하게 돈을 빼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6,63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33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개인만 홀로 6,530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44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951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개인만 2,55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 7개의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나란히 2%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46% 하락하면서 도로 오만전자입니다. 59,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2.18% 약세로 188,700원이었습니다. ASML과 엔비디아 급락 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2% 넘게 빠졌고 기아도 1.91% 약세, KB금융이 0.21% 내린 가운데 신한지주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는 등 바이오와 금융주도 안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수지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2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시총 10위권 종목들뿐만 아니라 18위까지 전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알테오젠과 HLB가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까지 1% 내외로 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엔캠 등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클래시스가 2%대 그리고 휴젤이 1.75% 약세였고요. 삼천당제약도 4%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30전 오른 1,36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된 영향입니다. 이후 환율은 최근 단기 급등에 따라 소폭 되돌림이 나타나는가 하더니 역외 환율은 다시 1,362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 좋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졌는데요. 하나씩 체크하시죠. 우선 오늘은 장 마감 후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고 미국의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 등이 공개됩니다. TSMC 실적도 공개가 될 텐데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느 정도 대기 심리가 존재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억지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큰 상황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출판 관련주들이 다시 강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차기작이 빠르면 내년 초에 출간된다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한세 예스24홀딩스와 밀리의 서재, 예스24, 삼성출판사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밤 사이에 나온 소식들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원전과 로봇, 방산주에 영향을 줄 뉴스들이 보도됐는데요. 우선 아마존이 소형 원전 개발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글의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도 원전주들이 들썩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 한전산업 등이 주목받겠습니다. 로봇주도 현대차와 도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력 소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도요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개발 중인 아틀라스 로봇의 도요타 연구소의 대형 행동 모델을 활용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휴머노이드 고급 관련주도 확인하시고요. 방산주까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파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서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진다면 방산주들 더불어서 곡물과 정유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슈가 많아서 바쁜 하루가 되겠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안정세를 찾은 만큼 오늘 반도체 투톱이 주가 하락을 만회할 수 있을지 더불어서 테마가 있는 종목들 시세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단 ASML 실적 충격에서 약간 좀 벗어난 듯한 모습이었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러셀 2000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M7 중에서 네. 한 5개 정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엔비디아가 보여줬고. 많이 올려서 이제 사상 최고치죠, 엔비디아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는 M7 했는데 네. 거기가 많이 올랐던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좀 와중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을 수 다른 쪽이 있겠죠. 돌아가는 예. 순환매 형식인데 미국은 늠름한 미국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또 뉴페이스를 한번 모셨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머니쇼에도 마침내 모셨습니다. 우리 또 영광입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성 과장님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는 그런 또 이코노미스트가 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미리 한번 좀 결론을 한번 듣고 네.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변동성은 계속 조금씩 있어요. 변동성은. 항상 그 주가의 캐즘이랑 주가의 고점, 밸류에이션 고점 이런 이슈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장기 트렌드로 일단 지금보다 연말은 높을 거라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럼 우리도 같이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네. 신흥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 왜냐하면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했던 방식들이 달러를 풀어서 해외로 공급해 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모든 게 다 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네. 해외 유동성이 미국으로 더 들어오는 형태로 내년 시장도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물론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싼 거 맞아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 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갈 수 있을지는 저 사실 내년도에 약간 미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상승폭만큼 한국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 전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떨어지는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미국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보는 뷰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산업을 다시 재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내로 모든 산업을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중국을 공장을 필두로 하고 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서비스만 하고 모든 제조를 다 맡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미국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미국 내로 가지고 오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이런 부분들 다 육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은 좋을 수 있어도 지금 뭐 한국이 뭐 엄청나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좋을 수 있어도 그 이머징 국가가 과거만큼 그렇게 막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연장하느냐 공화당으로 다시 넘어가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성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은 네. 나름의 큰 그림을 갖다가 지금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네. 중이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내지는 미국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여러 가지 수혜를 누리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네, 그나마 네. 해리스랑 지금 트럼프잖아요. 네. 예, 트럼프는 네, 미국만 잘 살답니다. 미국만. 예. 근데 해리스는 그래도 그 민주당 정권은 이제 지금은 중국의 공장 기지를 지어서 지금 그동안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타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공급망을 지금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둘의 차이점을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이거요. 해리스는 그리고 민주당은 그나마 우리랑 친한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것들을 주겠다. 대신 중국은 배제하겠다. 중국과 친한 사람들은 다 배제하겠다. 이런 쪽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둘 다 싫어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아니 드러키 밀러는 지금 미국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네. 분석을 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렇죠. 6만 7천 달러를 넘어섰고 또 최근에 금융주라든지 은행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뭐 호실적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트럼프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예. 뭐 해리스도 그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둘 다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제가 시장을 전망을 할 때 기업의 실적, 뭐 연준의 점도표 이런 것도 저는 보긴 보지만 네.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냐 나오고 있냐 유동성을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가 그거를 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보거든요. 만약에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그리고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발언을 해줬다. 네. 그럼 유동성들이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갈 수 있어요. 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원래는 뭐 30% 가야 되는 유동성이 예.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금융은 계속 긴축을 하고 정부는 재정은 계속 완화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2023년부터 보면. 예, 금융을 긴축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이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재정을 계속 완화를 하는데 재정 완화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네. 보조금 지원해주고 예.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보조금 지원을 어느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지금 보조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시장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스마트월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섹터들 예. 그리고 보니까 바이든도 해리스도 그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시장이 돈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측면도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게 돈이 원래 뭐 100이 풀렸으면 30%, 30% 갔으면 이게 10%만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식이 네. 100%가 지금 70%, 60%가 지금 주식으로 다 가버리니까 주식으로 이게 갑자기 있으니까.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빠져서 부동산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기업의 실적 우려는 항상 분기마다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기업 우리도 저희도 뭐 진짜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기업 분석을 할 때 네. 네가 얼마를 썼는데 얼마 벌었어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분기마다 체크해 분기마다. 예. 그런데 그 기업의 영속성은 결국은 저는 정부가 이 기업이 하는 사업들을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크죠. 아주 크죠. 근데 AI는 기업들이 단순하게 EPS 올려라, 실적 올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미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AI는 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인터넷 사이클 그리고 예전에 핵 그리고 GPS 같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에서도 네. 최근에 8월 달인가 프로젝트 33이라는 걸 발표를 할 때 AI와 반도체를 가지고 지금 해군 뭐 잠수함부터 해서 배 이런 쪽을 다 최첨단화시키겠다라는 거를 2027년까지 계획을 했어요. 예. 그게 중국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을 보면 AI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끝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부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풀리냐 저는 그쪽에서 봐야지 정부 부채가 풀려서 미국이 망한다 이런 쪽으로 보면 지금의 증시를 좀 판단하는데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좋은 시각을 새로운 시간 한번 꼭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게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미국이 그려나가고 있는 큰 그림의 일환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시장의 유동성이 이만큼 있잖아요. 예. 네. 정부가 만약 돈이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했을 때 연준이 막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부채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겪어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양적 그런 식으로 완화할 많이 갔죠. 동안에. 양적 완화. 네.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 하는 시기가 일단 아니고요. 네. 이 그래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아, 예.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정부 부채, 연방 정부의 부채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 M2의 통화량입니다. 아, 빨간색이 정말요? M2고 네. 네. 위에 파란색이 정부 부채. 네.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데 현재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에 있는 잉여 유동성을 다 가지고 와서 네. 그러니까 통화량을 더 본원 통화를 막 찍어내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네. 코로나 때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돈을 풀어줬거든요. 그랬죠. 민간에다가 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네. 네. 그게 여러 가지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돈들을 정부 부채와 맞바꿔치기 하는 정부 국채와 맞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고요. 네. 잉여 유동성에 들어가 있던 돈들은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그 잉여 유동성을 국채로 맞바꿔주면 국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자만 받아가요. 왜냐하면 그걸로 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부는 그 원금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개인들은 원래 나는 막 버블을 일으키려고 뭐 식료품 과자 사 먹고 부동산 사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걸 정부 국채로 바꿔치기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자만 받아요. 네. 근데 이자가 사실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MF 이런 데 보면 5% 금리가 예. 주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는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쓰는 거에 있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이자들이 더 있다라고 하면 저축이 좀 부족하더라도 소비는 유지가 되거든요. 소비 여력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소비 지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소비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만큼 뭐 엄청나게 폭등한다는 건 알지만 이 MMF 금리에서 나오는 이자가 아직까지 고금리거든요. 예.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시작되었지만 어느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끊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GDP를 바치고 있는 소비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미국의 성장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낮고요. 정부는 시중에 있는 잉여 동석을 다 가지고 와서 네. 지금 반도체 AI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예.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예. 그거를 빅테크 대기업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력망이 너무 문제가 됐어. 예. 전력망이 그동안 25년 정도 지금 썼는데 네. 너무 노후화가 된 거예요 지금. 보통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력을 한다고 하면 35년 정도가 연한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갈아 끼우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그동안은 자기들이 뭘 제조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인프라법이라는 걸 추진을 해가지고 이쪽을 다 갈아 끼우겠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도 재가동하는 게 지금 늘어나고 다 있잖아요. 그런 예. 이유입니다. 그쪽이 왜 올라가냐? 지금 소형 원전 올라가잖아요. 예. 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력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예. 지금 버지니아의 26% 이상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한 주에서 쓰는 네. 거 26%를 데이터 센터 쓰는 데만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심지어 아마존이 이제 소형 원전 그렇죠. 모듈 그쪽 사업에 뛰어든다고. 그 이전에 미국- 구글도 그랬고요. 네, 예. 지금 이미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시작됐고 네. 데이터 센터가 미국이 5,000개가 있습니다. 중국이 500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네. 그거를 지금 다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에너지 원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형 원전을 빠르게 돌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원들을 계속해서 탈바꿈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냥 아마존이랑 뭐 빅테크들 해봤자 다 더 해봤자 그 데이터 센터에서 1,000개 안 됩니다. 나머지 4,000개 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AI에 대한 산업의 그 주도하는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그랬고요. 핵도 그랬고요. 네. GPS도 그랬고요. 아하. 다 그랬어요. 정부가 끌고 가는 사이클은 1, 2년 안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3개월마다 실적을 보니까 이거 끝났다. 그게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예. 지금 실제로 보면 돈이 들어간 쪽은 다 그 대기업 빅테크 쪽이에요. 그쪽은 지금 실적이 아직 나오고 있고 네.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 거지. 계속 비트해가면서 하고 있고 아직 그 AI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쪽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뭐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이 네. 모든 것이 지금 다 올라와 있고 그냥 막 투기꾼들이 막 투기했다라고 치면 버블로 봤을 수 있는데 정부가 자금을 가지고 올 때 잉여동들을 다 끌어왔다니까요. 그 끌어온 자금 때문에 버블이 사실상 못 왔습니다. 그게 그냥 너 이자 받고 너 소비나 좀 하고 있어. 아. 너 굶어 죽지는 않잖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래서 미국의 GDP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의 곱이거든요. 예. 그게 미국의 미국의 GDP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은 줄었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왔겠습니까? 통화 속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 통화 속도가 결국은 소비에서 올라온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돈은 끊기지 않고. 빤한데 네. 풀려 나온 버는 통화는 빤한데 이게 돈이 빨리빨리 도니까 회전이 되니까. 그만큼 네, 제가 하는 소비는 예. 아나운서님의 또 다른 그 소득이 되고 네. 네. 아나운서님의 소득은 또 소비를 하게 되면 또 이진 소장님의 또 소득이 되고 예. 돈이 돈다니까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 그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아. 이게 과연 침체인가 생각들 드실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브로드웨이 예를 드셨는데 예.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확 줄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CGV 메가박스 같은 데를 네. 가서
꽉꽉 매진이 된다. 네. 소비가 된 거죠. 또 팝콘도 사 먹죠. 네.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을 또 고용하게 되죠. 네. 하다못해 장내 청소를 위한 부분들도 계시죠. 뭐 맞아요. 나오고 나서 네. 또 김밥도 사 먹든지 더 좋은 데 가서 한번 또 간단하게 하고 한 잔 더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크죠. 네. 참 예전에 한참 IMF 오기 전에 흥청망청 하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여기저기 유흥 문화가 너무 그때는 과할 정도로 했는데 그걸 갖다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야 우리 아가씨들도 돈 벌고 우리 김밥집도 돈 벌고 포장마차 돈 벌고 택시기사도 돈 벌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건데 네. 아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런저런 유튜브 썸네일에 네.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나오면서 뭔가 투자해서 발별 생각하지 마라를 갖다가 이제 시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성 과장님도 같은 말씀이시네. 내년에 그러면은 돈이 더 풀리는 거예요? 내년에 요 차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에 그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이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F에서 나오는 이자들 가지고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소비가 돌고 도니까 그동안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면서 미국의 GDP를 견인했다. 통화량은 통제되었지만 네. 그런데 소비가 예. 무한정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100만 원 쓰는 사람인데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전 대비해 가지고 예.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유통 속도가 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화폐 유통 속도를 통해서 GDP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뭐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 화폐 유통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근데 이만큼의 지금 정부 부채가 있잖아요. 예. 네. 35조 달러. 어. 뭐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숫자이던데 예, 예. 이거를 미국은 디레버리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네.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성장을 끌어올려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린다가 미국의 계획입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은 절대로 성장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의 성장은 계속 올라가야 되고 미국의 성장이 떨어지는 순간 그 AI에 대한 패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뭘로 올릴까요? 통화량과 통화 속도로 가면. 통화 속도는 한계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럼 그럼 통화량. 이 통화량입니다. 네. 통화량은 결국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결국은 통화량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나타내는 통화 승수라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있으면 네. 본원 통화분에 지금 M2 광의 통화가 얼마큼 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 지금 이거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아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통화량을 올리는 방식인데 결국 통화량이 올라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준이 QE를 하던가 네. 아니면 은행의 대출이 확대되거나. 예. 양쪽 완화를 하거나. 네. 근데 양적 완화를 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거든요. 예. 이 연준이. 예. 그러면 은행의 대출을 풀어야 됩니다. 네. 은행의 대출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사람들이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기업도 네.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은 보조금을 지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은행을 통해서 그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으로 네.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대출이. 예. 그게 뭐 다양한 방식이겠지만 예. 저는 뭐 가장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까지 나갈 거라 보고 있어요. 너가 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은행들은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판단하고 항상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기업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이 대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이 항상 위기 때 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40년 동안은 자유경쟁 시장에서만 계속 움직였거든요. 네. 그게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봤지만 40년 이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육성을 시키고 예. 정부가 일으키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돈이 가도록 유도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공산당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예전에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들이 산업을 막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할 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 계획을 다 짰었습니다. 이게 디리지즘이라고 하는 프랑스 용어인데 네. 선진국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했다는 거죠. 미국도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뭔가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할 때는 민간에다 맡기면 네. 그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자본을 가지고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야 AI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정치 경제학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진핑이 2027년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임기가 끝났을 때 자기의 그 권력을 계속 시진핑은 무조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유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때 뭔가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정치 보는 사람들은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해군도 2027년까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갈아 끼우겠다는 걸 2027년도에 잡아놓은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프라법, 칩스법, 반도체법 전부 다 향후 10년에 대한 미국 재정 지출에 대한 계획을 짜놨는데 2027년까지 그 자금의 많은 부분을 그때까지 많이 내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우리는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속도가 빨라야 이번에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거를 늦어지면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소 투자, 과잉 투자 얘기 지금 아마존이 아니라 그 알파벳 CEO도 그때 10월 때 얘기했잖아요. 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돈을 많이 쓰더라도 우리는 지금 계속 과잉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잉 투자를 하면 당연히 캐즘 이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잉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버블의 끝이 어딜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버블이 끝이 나려면 네. 연준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자산 인플레뿐만이 아니라 실물 시장 인플레, 모든 시장이 다 인플레이션이 다 와야 됩니다. 네. 2022년도 인플레가 왜 왔냐고 하면요. 돈을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풀었습니다. 정부가. 그랬죠. 연준이 양쪽 완화를 했었고. 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돈은 이만큼 풀어줬는데. 네. 그래서 마스크 그때 우리 막 3만 원, 4만 원 주고 샀잖아요. 500원도 안 하는 거를. 500원, 1,000원도 안 하는 거를. 예. 공급망을 차질에 의해서 나온 인플레이션이었지. 물론 돈을 풀어주면 소비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미국 CPI가 그때 당시 2020년도 고점 찍었을 때 9%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 9%의 절반 이상은 공급망 차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공급망을 구축한다 하는 게 계속 기사에 나오거든요. 공급망 구축이 과거 말로 돌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죠? 식민지 확장. 식민지 확장. 이게 식민지를 선진국들이 네. 그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왜 개척했냐면요. 예. 싸게 공급원을 가지고 오고 공급망 확충 플러스 또 소비하는 시장도 확보하는 비싸게 차원이었죠. 팔아제끼고. 예, 비싸게 팔아내는 그게 거. 지금 공급망 구축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좋게 말해서 공급망 구축이지. 네. 공급망 구축이 그러니까 우리 공급망을 잘 해놓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구축 체계라고 하면 식민지는 뭐 침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공급망 구축이 결국은 물가를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우리 돈 이렇게 풀어도 된다. 대신 생산이 이만큼 나오면 이거 어차피 물가 안 오른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구축이 되면 공급망에 차질이 안 생긴다고 하면 네. 돈을 이렇게 풀어서 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잘 안 올 거라 보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쓰도록 풀어제끼면 네. 그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 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산업 쪽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정부가 의도를 내가지고 이런 은행들이 산업 쪽으로 대출이 나가게 그러면서 M2가 풀리도록 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GDP는 올라가지만 그게 들어가야 될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올 수 있어요. 그릇이 이만한 곳에 돈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그릇이 이만한 곳에 돈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 옵니다. 네. 네, 근데 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돈을 써라가면서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고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마스크에 5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그런 불가피하고. 상황이 아니라 AI 반도체적으로 산업 대출로 계속 나가라고 해서 파일 이만큼 키워놓은 공장으로 돈이 들어가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2%대 지금 중후반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3%에서 4% 정도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는 아니란 거죠. 아,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618포인트고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6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이제 ASML 실적 그 쇼크 여파를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글쎄요 좀 호가 분위기 보니까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2% 반등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0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3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5천 원이고 기아는 오히려 0.9% 반등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호가가 9만 8,6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600원. KB금융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8,500원이고요. 신한지주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5만 7,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은행주들,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모건스탠리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금융주들 호가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호가에서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BM도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에코프로 지금 닷새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도 지금 1%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HLB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5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 요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호가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2% 반등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만 7,500원이고요. 엔캠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7천 원. 클래시스 0.5% 상승 예상되죠. 호가 6만 원이고요. 삼천당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노업 오늘 반등 예상되죠. 호가는 19만 8,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주가 좀 반등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외국인이 너무 물량을 많이 팔고 있어서 예, 또 오늘 외국인 매매 포지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개장하고 나서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이 그거죠. 네. 오늘도 외국인이 팔 그러게요. 것인가 아니면 매도세가 줄어들든지 매수를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반등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 것이 미국도 도와줬지만 네. 우리가 지금 코스피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그 선이 그 선까지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예. 차트가 깨지는 상황이 되고 예.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 같아요. 야, 근데 지금 저는 계속 성 사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쪽이라서 이제 수긍이 가는 동시에 또 한쪽 마음에서는 야, 저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으면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과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네. 이런 어떤 장기 플랜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고 있든지 네. 아니면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 네. 좀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저도 좀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하루 종일 듣는 뉴스가 여든 야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무슨 뭐랄까요? 사법 리스크, 무슨 특검
이런 얘기만 하루 종일 들으면서 보내야 되는 대한민국이라 좀 깝깝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밖에 할 게 없는가 대한민국이. 네. 이 급변하는 시대에 말이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조금 더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돈이 이렇게 통화량이 확대가 되는 데 비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덜하다 하는 말씀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이렇게 산업별로 지원한다. 네. 원하는 키우고자 하는 쪽으로 돈이 가게끔 한다. 네. 다 좋은데 자꾸 들으면서 왜 저는 자꾸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 생각나죠? 한 대 맞으면 저도 안 나오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대요 링에. 네.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다 맞아요. 그럴싸한 계획이 있대요. 그 잘났다는 연준도 네. 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과했네. 그때 했던 말은 뻥이었네. 이런 게 너무 많았고. 네. 과연 근데 뭐 자원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에 맡겨둬라.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에서 알아서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네. 거기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고 네. 똑똑한 정부라면은 잘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런 상황이면 네. 그럼 우리 성 과장님도 그러면 거의 뭐 연착륙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차원을 넘어서 노랜딩도 바라보시는 거네 미국 쪽은. 미국 쪽은 노랜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오호. 제가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매우 인상 깊고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네. 물가가 상승할 때 경기가 둔화합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네, 경기가 네,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연준은 그때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예. 경기는 떨어지는데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만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물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질 때 경기는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연준은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를 더 부양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물가 시대에는 항상 물가가 상승할 때 경기도 조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와 경기가 같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봐왔던 사이클. 네네. 금리와 경기가 물가와 경기가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와 경기가 같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고물가 시대고 뭔가 이게 공급망에 뭐 차질이 있거나 뭐 전쟁에 뭐 이슈가 있어 유가가 막 튀고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때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네. 금리 가지고 물가를 잡으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자연적으로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 네. 이번에 50bp나 했잖아요. 예, 예. 뭐 실업률도 있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고물가 시대에는 이게 선제적으로 인하를 한 그 거든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자세하게 좀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러셀 2000,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ASML 좀 여전히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일 낙폭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죠.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과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2,622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 중이죠. 7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59,600원 선이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1% 상승입니다. 19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 청구 쪽에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 떨어집니다. 40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7% 내림세 105만 2천 원.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0.4% 하락으로 9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테리온도 하락합니다. 19만 5,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1% 약세로 5만 200원. 그리고 KB금융이 0.9% 상승합니다. 9만 6,400원이고 신한지주도 1.7% 강세를 보이면서 5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하락합니다. 2거래 연속 내림세로 지금 38만 4,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0.47% 상승으로 16만 9,800원. 에코프로도 0.4% 상승 중이죠. 8만 1,700원이고요. HLB가 1% 약세로 7만 100원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 약보합으로 2만 3,900원이고요. 엔캠이 0.3% 상승합니다. 19만 원 선이네요. 지금 보니까 닷새 만에 좀 반등이긴 합니다만 강보합권으로 좀 반등 폭이 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클래시스가 지금 약보합 59,600원이고요. 휴젤이 1.4% 상승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입니다. 28만 5,500원이고 삼천당제약 약보합으로 13만 8,200원. 리노공업이 지금 1% 올라갑니다. 1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전력, 전선,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도 지금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계속해서 원전 쪽 투자, 소형 모듈 원전 쪽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부분 투자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들 KBI 메탈이 2% 강세 3,045원, 재룡전기도 4% 올라갑니다. 6만 1,100원.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각각 4.6%, 2.5% 강세고 가온전선도 5.4% 올라가면서 4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전기전, 서남까지도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 쪽인데 이미 상한가네요. 5,37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도 2% 강세고요. 일진전기도 9% 강세고 LS 4% 이상 올라갑니다. 1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 강세입니다. 2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2만 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우진도 5.9% 강세로 8,520원, 그리고 우리기술도 8% 올라갑니다. 2,500원이고요. BHI가 지금 12% 급등합니다. 9,920원. 우진엔텍이 21% 급등하네요. 2만 300원이고 한전산업 지금 8% 올라갑니다. 14,680원. 우진도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전력, 전선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쉽네요. 외국인 여전히 좀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1,000억 원 넘게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901억 원 순매수, 기관 42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삽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파네요. 70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은 45억 원, 기관은 3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일 정기적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이런 90전 상승한 1,36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세고 오늘은 전력, 전선, 원전 관련주들 힘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달러는 아까 또 성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1년 가까이 미국채 수익률하고 네. 달러 인덱스하고 이렇게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네. 미국에서 시장 금리 오르면 달러도 오르고 금리 빠지면은 달러도 내리고 네.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성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은 수익률로 대비되는 미국의 시장 금리는 잘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달러는 은근히 강할 수가 네. 있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전부 다 미국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예. 달러가 강해야
미국의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야 미국의 인플레가 잡힙니다. 크게 안 올라갑니다. 아무 잡힌다기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 좀 드렸던 거를 마지막 예, 결론만 예. 드리면 네. 네. 고금리 시기에서 이어지는 금리 인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금리 인하 시작을 했잖아요. 고금리 시기에서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그게 연준이 선제적으로 했든 아니면 뒤늦게 후행적으로 했든 예. 주식시장에는 호재라는 거예요. 결론은. 주시장에는 호재다. 네. 그게 선제적이든 아니든. 네.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에 금리 인하까지 빡 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하면 물가가 높으면 기업들이 명목 EPS가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요. 다시 물가가 재급등하면 그때는 또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를만 놓고 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내년부터 통화량이 풀릴 거거든요. 네. 그 통화량이 풀리는 게 실물 시장으로 먼저 갈지 자산 시장으로 먼저 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실물 시장의 인플레는 결국 자산 시장의 버블 이후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실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 돈이 갑자기 실물 시장으로 먼저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풀리는 게 실물 시장이 풀리는 것보다는 원하는 산업 쪽으로 계속 돈이 풀리다 보면 이 지금 많이 있는 지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결국은 저는 뭐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원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 초강세를 원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앞으로 장기 국채 중심으로 중장기 국채 중심으로 발행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예. 그동안은 단기 국채 중심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해요. 네. 네. 충격 없이. 네. 가능했어요. 가능하다기보다는. 근데 중장기 국채의 주요 매수자는 해외입니다. 해외. 예. 해외 중앙은행들. 예. 근데 해외 중앙은행들은 언제 미국 채를 살고 파냐고 하면요. 자국 통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자국 통화가 너무 그 절상이 되면,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는 미국 채를 이제 살 거예요. 예. 근데 자국 통화 계속 약세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 채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친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고 달러는 지금 약간 좀 다이버전스로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초급등으로 가는 상황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초급등으로 갈 거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세질 때 모두가 우려해서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 다시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달러가 급등보다는 그냥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수요를 끌어올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뭐 서학개미라 하실 만한 분들은 오늘 이렇게 성 과장님의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다소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국내입니다. 네, 국내 투자만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략을 제시하시겠어요? 전략 제시.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뭐 소장님이 쉽게 말해서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니까 뭐 본전 근처에 오든지 손실이 좀 많이 줄면은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가시라든지 전략 제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한 방 되게 세게 맞을 수 있으니 좀 비중을 줄이시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세게 맞으면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세게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EPS는 네. 괜찮아요. 기업들이. EPS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평가를 아예 받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못 받아요. 아예. 예, 그렇죠. 지금 올해 대만이 전 세계 수익률 거의 1등이에요. 올해 YTD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대만 증시가. 예. 대만 지금 중국 때문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나라가. 그리고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대만의 TSMC 다 팔았잖아요. 네. 그게 정치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지금 사상 최고가라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예.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예.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을 잘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빼고
밸류에이션을 왜 이렇게 안 주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이건 저는 뭐 그냥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보면 밸류에이션이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 나라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영향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PER을 계산을 할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PER을 세분화시켜 보면 할인율과 성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저금리잖아요. 네. 그럼 할인율은 절대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럼 성장이 문제예요, 성장. 우리나라 지금 뭐 출산율 낮은 것부터 해가지고 네. 예. 외국인들이 이걸 파는 거에 대한 성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지금 파는 게 일시적인 매도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성장성에 달려 있어요. 미국이 저는 계속 내년부터도 올라간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성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TSMC가 대만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장이 무너지는 나라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또 고금리 시기에서는 성장이 못 받쳐주잖아요. 네. 금리의 성장이 잠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무한정 돈을 풀던지 그냥 뭐 우리나라 통화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해보든지. 근데 그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그런 성장에 대한 좀 사람들의 의구심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게 돈이 들어오면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은 사실 장기 성장은 없다고 보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재정 부양을 제대로 좀 적정한 시기에 한번 터뜨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게 가장 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뭔가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이 필요하다. 그거 하나 좀 제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한 방을. 소장님이 저는 그러니까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쭉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미국의 그 자산 가격 버블은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네. 결국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정부 주도와의 이런 AI 산업이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기존의 빅테크 관련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예. 대부분 B2B예요. 예. 근데 AI의 끝은 B2C입니다. 예, 끝은. 자율주행. 네, 네, 네. 네. 그게 점점점 확장될 거예요. 네네. 그동안은 B2B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만 돈이 네. 돌았거든요.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고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캐펙스라는 사이클이 올라갈 거예요. 네. 특히 AI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캐펙스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실적은 둔화되고 있는데 예. 투자를 늘리니까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이 왔고요. 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왔어요. 예. 지금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예. 캐펙스 투자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뭐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자산 버블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산 버블 끝나고 난 뒤에 인플레이션 걱정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 기억이 맞다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성 과장님은 지금 뷰가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네. 1년 전에는 상당히 좀 걱정 어린 시선이 2년 전. 2년 전. 네. 그때는 여기 또 닥터 둠인가 싶었는데 그쪽이 아니고 일단 뷰는 유연하게 가져가시면서 그 2년 전에 그게 그거였어요. 고물가와 경기 둔화인데도 금리 인상을 한다. 결국은 그게 실물 경기나 네, 지금 인상하면 안 되는데 네. 자꾸 인상을 한다. 근데 그걸 정부가 살려줬어요. 네. 재정 부양으로. 예. 박살날 뻔했습니다. 2023년에 초반에 SBB 터지고 실리콘밸리 터지고 할 때. 예. 근데 그걸 정부가 연준이 막아주면서부터 정책이 완벽하게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사실 뷰를 바꿨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우리 성 과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 가끔 저희 프로 시작할 때 광고 나오는 노란 우산 주세요. 맞아요. 그쪽 아니 지금 요새 춤추신 것 요새 같은데. 경기가 어때요? 짧게 그쪽에 노란 우산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꾸 뭐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가입자가 많아지면 네. 소상공인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을 수 있죠. 네네. 근데 뭐 노라운 산만 놓고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제가 뭐 SBS 이번에 첫 출연인데 네. 제 옛날에 꿈이 텔레비에 한번 나왔어요. 아, 텔레비전에 내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나와서 또 이렇게 또 하기는 또 네. 하여튼 제 생각을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네. 자기만의 참고로, 철학을 가지시는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언제 뷰가 바뀔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네.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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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상승하고 미국 반도체주들이 반등해도 우리 주식시장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스피가 0.08% 강보합으로 2612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17% 약세로 현재 76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89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이 1,54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팝니다. 43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47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이 394억 원 사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상위권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판과 기계, 전기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 자동차 그리고 가스 유틸리티 업종은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전선과 원전주가 강합니다. 간밤에 아마존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원자로 기업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전선과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에너지 확보전에 열을 올리면서 관련주가 오늘장 초반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일진전기가 8.69% 상승합니다. 거래가 24,400원이고요. 가온전선이 4.86% 강세로 42,100원, 대원전선이 3.59% 올라가면서 거래가 3,03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S가 2.19% 강세로 현재 거래가 12만 1,100원으로 집계되고요. 대한전선도 2% 넘게 올라가면서 12,61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주 중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주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 상한가 경신하면서 5,370원이고요. 오준엔텍이 24.18%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27,000원. BHI 역시도 14.53% 급등하고 있습니다. 10,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양 그린파워가 8.87% 올라가면서 11,430원, 에너토크가 11.39% 시세 분출하면서 6,6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난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액정 상태의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서남이 12%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4,120원 나타내고 있고요. 모비스도 17.3% 시세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660원. 그 밖에 덕성이 5.23% 강세로 7,240원에 거래되고 있고 CCS가 3.59%, 파워로직스가 2.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관련주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차기작이 내년에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에 출판 관련주가 다시 들썩였는데요. 기자회견을 고사해온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공식 석상에 나설 예정이라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출판 관련주 내에서는 한세 예스24홀딩스가 8.69% 상승하며 거래가 5,880원이고요. 예스24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3.2% 오름세로 15,700원. 밀리의서재가 2.46% 올라가면서 15,8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대안으로 원전이 꼽히면서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SK는 지난해 미국 4세대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했고 삼성물산은 올해 7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기본 설계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번 달에 필리핀 마니나 전력과 SMR 등 발전 인프라 분야에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쪽에 구글, 아마존, MS,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서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은 이번 주에 미국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급 SMR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마존은 미국 원전 기업 탈렌 에너지의 데이터 센터를 8,800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서 어제 SMR 개발 투자에 또다시 추가적인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MS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함께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오픈 AI는 샘 울트먼 CEO가 핵융합 스타트업 오클로 SMR 개발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고요. 원자력 발전이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이슈가 없었으나 당분간 탄소 중립 실천과 AI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재차 높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원전주 내에서 어떤 종목 제일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어제 조금 골라드리고 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 버렸지만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BHI는 국내에서는 원자력 보조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두 곳뿐인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올해 신규 수주만 9,500억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775%나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주가 상승은 아직 조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복합화력 발전소 구축 프로젝트에서도 사우디와 2천억 계약, 그리고 일본 쪽에 1,000억 원 규모 계약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시총은 이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는 7월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박스권 바닥을 헤매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10월 들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함께 반등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오늘 급등한 상태로 장중 조정 시에 조금 진입은 가능한데 가격대가 9,800원 정도 온다라면 이제 진입이 좀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의 핫 트렌드인 SMR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SMR 자체는 이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급의 원자로로 대형 원전 건설 비용의 30분의 1밖에 안 들고 중대 사고 확률도 10억 년에 1회 수준으로 불과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파운드리 회사로서 다양한 SMR 혁신 기술과 제작 기술을 좀 개발 중이고요. 향후 5년간 연 4기 이상의 대형 원전 제작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내온 기업이라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마찬가지로 8월, 9월 거래량 없이 바닥을 단단히 하고 난 뒤에 10월부터 이제 외국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 조정 시에 진입이 가능해서 21,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체코 원정 결정 뒤에 차익 실현을 보인 24,000원까지는 대도전할 것으로 보이니까 꼭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같은 테마주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의 마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다시 반등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미국의 피컷 그리고 중국의 추가 부양책, 국내 금리 인하까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효과가 경제지표 개선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등락이 거듭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따라가는 박스권 양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해드린 대로 주도주로 견고함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제약은 쉬어가는 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더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최근 실적 호조감이 있는 이제 조선중공업이나 화장품, 의료미용 정도가 후순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풍력, 원전, 그리고 방산까지 이 정도로 압축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원자재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올해 내내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비철 가격도 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원자재 시장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온스당 2,69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로는 지금 30%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이게 미국 증시 수익률보다 더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 추이를 좀 살펴봤을 때 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시기라던가 2019년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 확산 당시를 좀 들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또 높아지고 또 중앙은행 수요가 좀 유입이 되면서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금 차트만 봐도 금값이 진짜 금값 됐네요. 조금만 더 이 금이 강세 펼친 요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2004년에 있었던 이제 금 ETF의 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이랑 2020년의 금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결국 이 ETF를 통한 투자 수요 증가가 동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이 투자보다는 중앙은행 수요가 좀 역배급으로 늘어나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ETF의 금 보유량은 안 오르는데 금 가격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정세도 불안정하고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금 ETF 수요로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금 채굴량도 최근에 정체를 맡고 있다고 하던데 다른 원자재들과 비교했을 때 채굴량이 좀 많이 줄어든 건가요? 일단 최근 3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 생산은 꾸준하게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0년부터 장기 추세를 살펴봤을 때 금 생산은 2018년에 정점을 찍었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생산이 좀 감소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원유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원유 또한 이제 2020년에 락다운 이슈 때문에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 이제 락다운 이후에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원유의 생산량은 이미 뭐 2018년, 19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에 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18년 생산치를 하회하고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공급이 좀 부진한 부분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은 가격도 거의 뭐 한 11년, 12년 만에 또 최고치인데 이것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어떻게 금과 비슷한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은도 금이랑 이제 기금속에 똑같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보통 금이 오르면 은이 따라서 오르는 동행성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은 가격 상승이랑 좀 같이 움직였다라는 데 있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은은 사실 산업 수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기회비용이 좀 줄어든 점 이런 부분들 금 대비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로 좀 강하게 연결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이라고 한다라면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라던가 중앙은행 수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은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로 한동안 외면받았던 비아파트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도 최근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피스텔 용도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세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연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오피스텔이라 오늘 좀 관심 있게 들으실 만한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한동안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뭐 빌라, 오피스텔 쪽에 좀 찬바람이 불었었고 좀처럼 이제 인기가 언제 살아나나 싶었는데 요즘 이제 살짝 오름세를 보인다고요, 가격이? 네,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네. 하락세를 기록하던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바닥을 다져서 9개월 만에 상승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와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적은 보증금으로 인해서 네. 다른 부동산에 대비한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피스텔은 다른 부동산보다도 용도에 따라 염두에 둬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 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렇게 또 구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으로는 예. 사무실이지만 예.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업무용으로 볼 거냐에 네. 대한 문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네. 결국 실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용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피스텔 매매가 이제 조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수익률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공실이 뭐 없지 않고 이 공실일 경우에는 용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가 정해지면 너무 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예. 지금 공실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과세관청의 집행 기준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하는 형태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네. 들면 싱크대가 있다거나 욕실, 화장실, 김치냉장고 또 이 사람의 직업이 그 주변에 있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주민등록을 저희가 전입신고를 해서 이전했다거나 예.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실 판단을 하겠다가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사무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 사무용이 업무용 아닙니까? 네, 사무용이니 네,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냐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업무용으로 보겠다 공실일 경우에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 내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또 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뭐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첫 번째 취득세가 네.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정해지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용 취득세율인 4.6%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부가가치세, 저희가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임차를 줬을 때 이제 부가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문제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때는 부가세, 과세 대상 물건이 되고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때는 부가세, 면세 대상 물건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취득할 때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업무용 부동산,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건물분에 대한 부분은 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 과세자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 과세자로 예.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임대료 기준 8천만 원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권한으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일반 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 과세자를 포기하는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세이브 됩니까? 그러면 건물분에 대한 전체 분양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유하시는 경우에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예. 종부세,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도 내가 업무용이냐 아니면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일자로 보유하신 분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저희가 재산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네. 만약에 거주용이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부분들 또한 율이 조금 다르죠.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 그다음에 저희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 이런 식으로 또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분으로 그렇죠. 합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으로 합산이 되게 되면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12억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네. 만약에 다주택자에 해당을 하시게 되면 9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금 하면 아주 빨리빨리 캐치하는 우리 정민 앵커 보시기에 지금 저 업무용이 유리한 거예요? 거주용이 유리한 거예요? 세금 측면에서? 보통 업무용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업무용이냐 거주용이냐가 세금적으로 뭐가 유리하냐는 정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래요? 저희가 주거용으로 세를 네. 주고 있다라고 예. 하면은 실제 부가세 면세 된다고도 예. 말씀을 드렸고 또 해당하는 부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종합소득세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업무용으로 매월 임차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이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세금 관련해서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요 한 뭐 10여 분, 한 20분 가까운 요것만 갖고는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막상 닥치거나 네.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실행에 옮길 때는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안 돼서 예를 들어 김지연 세무사님 사무실에 가서 좀 상담을 한다.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제 상담 비용이요? 예, 건마다, 네, 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의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어. 충실하게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변호사는 친구한테 뭐 이렇게 슬쩍 물어봤다가 진짜 고지서 날라오길래. 아, 네.
저는 따로 고지서를 보내드리진 친구 않겠습니다. 맞으세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참에. 네, 지금 세금이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의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 그 소형 오피스텔 있잖아요. 시가가 얼마 이하는 그게 부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8월 8일의 예, 대책 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음.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아.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었고요. 네.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혹은 네. 이제 전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례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주택을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파셨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이 되어서 예. 해당하는 부분에 1가구 1주택 12억 공제를 예. 받으시지 못하고 또 장기 보유 공제도 해당하는 부분만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세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물건지를 양도하시기 전에 꼭 내가 이거를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예, 세금 얘기 제가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선, 네. 더 하실 말씀 예. 우선 앞서 말씀 주신 네. 8월 8일 날 네, 저희가 그-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주요 골자입니다. 결국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뭐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서 저희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또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를 빌라나 비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측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2024년도부터 전용 60m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다가구나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전처럼 투자 심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 이러한 소형 네.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연립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3억 원이네요. 네. 수도권은 6억 원. 네. 그럼 은퇴하신 분 중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아파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고 이제 이게 오피스텔은 보통 임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잘못하면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오피스텔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처음에는 다 업무용으로 예. 세를 주시려고 구입을 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공실이 생기고 네. 내가 너무 공실이 길어지다 보니 해당하는 부채에 따른 이자나 아니면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주거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아파트를 팔 때의 주택수에 산입이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네. 내가 주택수에 산입을 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용으로 세를 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기 민간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받으시고 나서 나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이건 주택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예.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은 저희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결국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부분과 네. 더불어서 지자체에 가셔서 내가 이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줄 거예요 라고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해당하는 부분에 주택수 산입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저희가 임대주택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주택수에도 산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0년간 저희가 임대를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료를 올리는 상한도 5%의 정해져 기준을 있죠. 지켜야 예,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한 채당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실 때는 단순히 내가 주택수에 산입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요소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이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굉장히 검토가 필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 나도 모르게 자 오피스텔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되었다. 그럼 세금에 문제가 생기고 네, 특히 이제 기존 집 매매하면 이제 또 양도세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거 어떻게 뭐 해결책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내가 원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예. 전입 신고가 예.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임대주택 네.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하실 날부터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도 산입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주택수에 산입이 안 돼서 예.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좀 내가 운용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아파트, 부동산을 매매를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실제로 이 물건지를 팔 때 얼마에 팔지를 꼭 부동산 분들하고만 상의를 하세요. 호가가 얼마예요? 우리 옆집은 얼마에 내놨어요? 예. 이렇게만 상의를 하시는데 예. 그러실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나서 내 손에 얼마가 남냐를 아하. 계산을 하실 때는 가장 크게 저희가 지출이 되는 비용이 세금입니다. 네. 결국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찍으시면 아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항상 작성을 하시기 전에는 미리 세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싸게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금을 고려해봤더니 네. 나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호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높게 팔아야 되는 부분들인 건지를 좀 호가를 산정을 하실 때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검토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좀 이어지네요. 정말 좀 지루한 흐름인데 외국인이 여전히 지금 전기전자 섹터에서 좀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수가 못 간다. 결국 이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쓴다 하는 아니, 얘기예요. 외국인 언제 이렇게 많이 사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TSMC 오늘 뭐 실적 발표도 있다던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오후에 보시죠. 나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